39번째 이야기, 능국정복에 박차를 가한 동방회의. 동방회의 개최 전 일본의 정황. 일본인들은 17세기부터 섬나라 일본의 한계를 절감했는데 한정된 영토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대륙을 침략해 식민지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와 국민은 하나같이 식민지를 확보해 부족한 노동력과 자원을 충당한다는 팽창주의야말로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국제정세나 지리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식민지는 이웃인 중국과 조선이었는데 특히 중국을 지배하는 것은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차지하는 실질적 이점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시아의 중심으로서 깊이 있는 문화와 역사를 쌓아온 황제의 나라를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은 아시아의 질서를 새로 쓰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의 수뇌부는 중국을 손에 넣어야만 제국주의 일본의 앞날에 날개를 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중국 대륙에서는 청나라가 몰락하고 공화민주제 국가인 중화민국이 새로 발족했는데 정권교체기라서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군사와 경제 분야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일본이 대륙 침략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는데 대륙 정책은 둥베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둥베이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선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하라 다카시 내각은 1921년에 점령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만주, 내몽고와 관련된 대만몽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하라 다카시 내각은 만주와 내몽고 지역에서 일본의 기득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 나아가 국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일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취지를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의 세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느꼈는데 미국이 강해질수록 향후 일본의 대륙 정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려던 중국의 군벌 세력가들이 하나둘씩 일본을 등지고 미국 쪽에 붙기 시작했고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는 혁명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변하는 국제. 정세와 중국 내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상황은 점차 일본 정부가 계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특히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북한 군벌 세력이 통치력을 잃고 추락해 갔습니다. 당시 둥베이 삼성 지역을 지배하던 군벌 세력의 핵심 인물 장조림마저 점차 심해지는 일본의 간섭을 참지 못하고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해 일본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20세기 초서양의 자본주의 사회를 덮친 경제 위기의 여파가 일본에까지 상륙하는 바람에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 다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에는 중국을 무력으로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군국주의 성향의 다나카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입헌 정우회 회장이었던 다나카 기이치가 새 총리 대신이 되자 그를 중심으로 하는 정우회 내각이 득세하면서 군부, 우익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모리 가쿠가 외무차관에 취임했습니다. 다나카 내각이 성립되고 일본은 그나마 비교적 온순한 기존 외교 방식을 모두 철회하고 군사침략, 무력 침탈 방식을 통한 영토 확장에 주력했는데 아시아의 늑대가 드디어 이와 발톱을 드러난 것입니다. 동방회의를 소집하다. 다나카 기이치 일파는 일본이 앞으로 강대국으로 살아남으려면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힘을 얻자 1927년 6월 그들은 주 중국 공사인 요시자와 겐키치와 상하이, 텐진, 선양 등 지역에 주재하는 형용사들을 급히 불러들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나카 내각의 주도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앞으로 일본이 추진할 새로운 대륙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군부의 수뇌부 인사들과 외교계 주요 인사들도 이 회의에 참여하여 중국 정세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만주와 몽골 지역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가던 중에 다나카 기이치는 새로운 대륙 정책을 내놓아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일본인의 정복욕을 자극했는데 바로 대화정책 강령이었습니다.
이 강령의 주내용은 만몽 정책으로 강령의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은 중국의 전체 영토를 본토와 만몽 지역으로 따로 나누어 인식할 정도로 이 지역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 회의를 소집한 주된 이유는 동방정벌 정책에 관한 논의였으므로 회의의 명칭을 동방회의라고 붙였습니다. 동방회의가 끝나고 7월 25일에는 다나카 기이치가 상소 형식을 빌어 덴노에게 몽지역에 대한 제국의 정책 기본이라는 비밀문서를 올렸는데 이것이 다나카 상주문 사건입니다. 상주문은 임금에게 아뢰는 글인데 이 상주문에서 다나카는 대외 팽창을 위한 총체적 전략을 설명하며 침략 전쟁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중국을 정복해야 하며 응국을 정복하려면 가장 먼저 만주와 내몽고 지역을 확실히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무릎을 꿇으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결국 아시아에서 일본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타이완과 조선 반도는 손에 넣었으니 만주와 몽골을 점령해 중국 전체를 점령할 때가 왔음을 강조했고 중국을 점령하면 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통치에 두는 대업을 이루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나카 기이치는 붕베이와 내몽고 지역에 군사를 보내 무력으로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쟁론자였는데 동방회의에서 그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결과 일본의 정책 방침은 무력 정벌로 결정되었습니다. 동방회의가 중국에 미친 영향. 동방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후 일본의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중국 근현대사에서도 중대한 의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중국 침략이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대륙 진출의 꿈은 어느새 일본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으로 탈바꿈했고 대륙 진출 정책의 첫걸음인 몸 정복과 둥베이 지역 점령에 성공하고자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침략 과정에서 동방회의는 중요한 전환점인데 만몽 특수론에 근거해 중국을 지배하고 아시아 전체를 무릎 꿇게 할 몽상에 젖어 침탈 행위를 자기 합리화하며 실천하게 부추긴 것이 동방회의였습니다. 49번째 이야기, 파시즘의 문을 연 기타 2키로 이어집니다.